아이가 너무 예쁘네요. 아빠를 많이 닮았나 봐요? 어린이날 놀이공원 인파 한가운데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허리를 숙여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며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평범한 덕담이라 생각했겠지만 아이 뒤에 서 있던 엄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며 돈다발을 바닥에 뿌리던 그 집안. 그 집안의 아들이 지금 자기 딸의 손에 명함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꽃집 건물주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사라진 여권, 한밤중에 울리는 정체 모를 전화. 도망치려 했지만 폭우 속 고속도로에서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밝힌 진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0년간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찾아온 진짜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외곽의 대형 놀이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풍선을 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솜사탕 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졌죠. 그 인파 한가운데 서지아는 딸 하윤의 손을 꽉 쥔 채 연신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 아파. 엄마 손에 힘 빼. 손가락 찌그러지겠어. 하윤이 잡힌 손을 흔들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미안. 엄마가 우리 하윤이 손 너무 꽉 잡았구나.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엄마가 겁이 나서 그랬어. 지아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손을 살짝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하윤의 손목 근처를 맴돌았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안의 몸에 새겨진 공포는 단 한 번도 옅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거 봐봐. 회전목마. 나 저거 타고 싶어. 엄마 빨리빨리. 하윤이 반짝이는 눈으로 회전목마를 가리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우리 하윤이가 왕이야. 하윤이가 타고 싶은 거 다 태워줄게. 줄이 제법 길었지만 하윤은 신이 나서 제자리에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회전목마 앞 광장에 안내 요원들이 황급히 줄을 치기 시작했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4명이 인파를 가르며 나섰습니다.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코트에 검은 터틀넥, 차가운 눈매에 날카로운 턱선. 강민우였습니다. 이 구역 동선 누가 짠 거야? 엉망이잖아.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사고나게 생겼는데 안전 펜스가 이 모양이야? 당장 시정하고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민우가 회전목마 옆 펜스를 가리키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음 시설을 점검하려던 그 순간 민우의 발이 땅에 박힌 듯 멈췄습니다. 인파 틈새로 고개를 푹 숙이고 아이를 감싸 안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옆모습을 본 순간 민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오려붙인 것처럼 그 아이는 민우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다음 시설 점검 시간이. 비서실장 이현수가 다가서자 민우는 손을 들어 제지하고 인파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인파를 가르며 자신에게 걸어오는 민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사방이 인파로 막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하윤을 등 뒤로 밀어 숨겼지만 이미 민우는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하윤의 눈높이에 맞추고 입가에 기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네요. 아빠를 많이 닮았나 봐요?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평범한 덕담이었지만 지안의 귓속에서 그 말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지안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목구멍이 막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엄마 아는 사람이야? 하윤이 엄마 등 뒤에서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품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하윤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로 연락해. 약속? 바로 그때 인파 저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꽃집 옆 가게 이웃 상인 정태가 아내와 함께 놀이공원에 왔다가 지안을 발견하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정태가 다가오자 남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하윤이 데리고 빨리 가자. 얘가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계속 칭얼거렸잖아. 정태는 지안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고 본능적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응응. 가자 가자. 하윤아,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빨리 가자. 세 사람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자 민우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굳어진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현수, 저 남자 누군지 당장 알아봐. 뭐 하는 놈인지, 지안이랑 무슨 사이인지. 오늘 자정전까지 내 앞에 갖다 놔. 민우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안은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하윤이 건넨 명함을 16조각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함 조각들 사이로 10년 전의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울 한남동 으리으리한 저택 거실이었습니다. 20살의 지안이 그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죠. 임신 8주차 갓 민우의 아이를 가진 것을 확인한 직후였습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갑게 지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민우 아이를 가졌다? 네가? 내년이? 어머님, 민우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둘 다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민우의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락? 내가 뭘 허락해? 고아원 출신의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것이 감히 우리 집안 문턱을 넘으려고? 정신이 있어 없어? 민우의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를 집어 거꾸로 뒤집자 돈다발이 지안의 발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여기 5천만 원이야. 많지? 내 주제에 이만한 돈 구경이나 해봤어?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뱃속에 든 거 치워. 깔끔하게. 지안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이 아이는 민우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 뭐, 안 돼? 네가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했어? 민우의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 지안의 가슴팍에 밀어붙였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낙태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반사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곱게 말할 때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쓸어버릴 테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 어머님 제발. 나가. 당장 꺼져. 내일까지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때는 내가 직접 처리한다. 알아듣겠어? 쫓겨나듯 저택 대문을 나선 지안의 머리 위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는 것도 모른 채 배를 움켜쥐고 걸으며 지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안 뺏겨.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절대 안 뺏겨. 내가 죽어도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그날 밤 지아는 고시원에 짐을 쓸어 담아 서울을 떠났습니다. 다시 현재 하윤이 잠든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지아는 거실불을 모두 끄고 소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창밖을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 하나에도 어깨를 움찔거리며 놀랐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만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만 고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마치 지안의 반응을 즐기듯 느리고 고른 호흡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띠띠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전자음이었습니다. 지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는지 전자음이 끊기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졌다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지아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하윤을 깨워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셔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셔터 앞에 서서 멈췄습니다. 셔터 위에 하얀 봉투 하나와 노란색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주 변경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종이, 그리고 봉투 안에는 퇴거를 종용하는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가게 안 열어? 엄마 어디 아파? 하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숨죽이며 쌓아 올린 삶이 단 하루 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밤새 내용 증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위약금 액수는 꽃집 한 달 매출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을 학교에 보내고 곧장 민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유리로 둘러싸인 40층짜리 본사 건물은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고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지안의 초라한 옷차림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민우 대표님 뵈러 왔는데요. 약속 있으세요? 약속은 없지만 급한 용건이 있습니다. 약속 없으신 분은 안내가 어렵습니다. 직원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지아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가는 직원들이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이현수가 내렸습니다. 현수는 지안의 대학 동기이자 민우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안아, 너 여기 웬일이야? 현수야, 나 강민우 만나야 해. 이것 좀 봐. 지안이 내용 증명을 들어보이자 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위에 여쭤볼게. 현수가 어딘가에 보고하더니 곧 돌아왔습니다. 대표님이 올라오래. 따라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도착하자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 민우는 서류를 검토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이 들어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죠. 그 서류 때문에 온 거지? 참 성격 급한 건 하나도 안 변했네. 민우가 펜을 내려놓고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 건물인데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마음에 안 들면 나가도 좋아.
위약금만 낼 수 있다면. 민우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적힌 금액은 3억. 꽃집을 10년 넘게 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람을 갖고 노는 거잖아요. 갖고 놀다니 서운하게. 나는 정당한 사업을 하는 건데. 민우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턱을 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뛰어야지. 매일 아침 8시 내 집무실에 꽃 배달을 직접 해. 계약 기간 동안. 그러면 위약금은 없던 걸로 해줄게. 뭐라고요? 꽃집 사장이 꽃 배달하는 거 이상할 것 없잖아. 꽃은 장미로 해. 붉은색, 아주 진한 걸로. 민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붉은 장미는 10년 전 민우가 지안에게 처음 고백할 때 건넸던 꽃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었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도장 찍어. 그러면 가게는 지켜줄게.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무실을 나서는 지안의 등 뒤로 민우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현수, 내일부터 아침 8시에 꽃 들어온다. 내 책상 위에 바로 놓게 해. 다음 날부터 지안은 매일 아침 붉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민우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민우는 어떤 날은 서류만 들여다보며 지안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꽃병에 물을 갈아 꽂는 지안의 손끝부터 얼굴까지 노골적으로 시선을 훑으며 입꼬리를 올렸죠. 오늘 꽃은 좀 시들었네. 내 표정처럼. 지안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인 채 빠져나와 복도 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모멸감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지만 꽃집을 지키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집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요. 한편 그 무렵 하윤의 초등학교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학교 발전 기금으로 거액을 쾌척한 것이었죠.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나타난 기부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강민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우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민우가 단상에서 인사하자 엄마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저분이 그 강민우 대표? 신문에서 봤는데 실물이 훨씬 낫다. 기부도 하시고 저렇게 젊고 능력 있는 분이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담임 선생님마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민우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을 본 지아는 학교로 달려가 항의했습니다. 선생님, 강민우라는 사람이 왜 우리 학교에 기부를 한 건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윤이 어머니, 기부해 주시는 분한테 왜 기부했냐고 따지기가 좀 그렇잖아요. 지안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도의 다른 학부모들이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윤이 엄마 왜 저래? 좋은 일 하시는 건데 뭐가 불만이래. 아무도 지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하윤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선물 받았어. 이것 봐봐. 하윤의 손에는 분홍색 케이스에 이름이 새겨진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윤아, 이거 누가 줬어? 놀이공원에서 만난 아저씨.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한테 줬어. 엄마한테는 비밀이래. 지안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하윤아, 이거 엄마한테 줘.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모르는 사람 아니야. 아저씨 되게 착해. 맛있는 것도 사준다고 했단 말이야. 지안이 스마트폰을 뺏으려 손을 뻗자 하윤이 폰을 등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그 아저씨만 미워해? 아저씨는 나한테 잘해주는데. 엄마는 맨날 안 된다,
하지 마라. 그 말밖에 모르잖아. 아빠도 없으면서. 하윤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빠도 없으면서. 그 한마디가 지안의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지안은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꽃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안아, 문 좀 열어봐. 나야. 술에 취한 듯 살짝 풀린 발음이었지만 10년 전 연인 시절의 다정한 톤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문 앞에 섰습니다.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10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지안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애 내 딸이지? 눈만 봐도 아는데 왜 도망쳐? 애 생각은 안 해? 아빠 없이 키우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민우가 문을 한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지아는 하윤이 깰까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문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터진 자리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다른 통증은 느낄 수가 없었죠. 한참 뒤 발소리가 멀어지고 지안이 문을 살짝 열자 바닥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안에는 하윤의 유치원 기록부터 병원 진료 기록까지 10년의 행적이 낱낱이 조사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윤이 몇 살에 첫걸음을 뗐는지, 어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지, 어느 유치원을 다녔는지, 지안이 숨기려 했던 10년의 흔적이 한 장 한 장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보고서 맨 뒷장에는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 준비 완료. 지안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윤이를 뺏어가겠다고? 그건 절대 안 돼. 절대. 지안은 벌떡 일어나 안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깊숙이 넣어둔 여권 2장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서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침대 밑까지 뒤졌지만 여권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텅 빈 서랍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지안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꽃집은 열어야 했습니다. 하윤의 학원비, 월세, 공과금. 하루라도 가게를 닫으면 당장 다음 달이 막막해지니까요. 그날도 지아는 꽃집 앞에서 물통에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오후에 햇살이 유리 화병에 부딪혀 반짝거렸고 꽃집 앞 골목은 한산한 편이었죠. 그런데 이때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 3명이 먼저 내렸고 그 뒤를 이어 선글라스를 쓴 여자 하나가 골프채를 손에 쥔 채 내렸습니다. 윤세라였습니다. 세라는 골프채를 어깨에 걸치고 꽃집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을 찍어내는 소리가 또각또각 골목에 울렸죠. 너야? 서지안이라는 게? 세라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지안은 물통을 내려놓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냐고? 네가 한 짓을 모르겠어? 세라가 골프채를 휘둘러 진열대 위에 유리 화병을 내리쳤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화병이 산산조각 났고 꽃과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지안이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사이 세라는 2번째 화병, 3번째 화병을 연달아 내리쳤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중 하나가 지안의 볼을 스치며 가늘게 베었습니다. 뺨 위로 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 남자를 꼬셔? 이 더러운 년이. 애까지 숨겨놓고 뒤통수를 치다니 네가 사람이야? 세라가 지안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지안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고 두피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놓으세요. 무슨 짓이에요? 닥쳐. 내년이 뭔데 입을 열어. 소란의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구경꾼들을 향해 돌아서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다들 잘 봐요. 이 여자가 재벌가 씨 도둑질한 여자예요. 남의 남자 꼬셔서 애까지 낳아놓고 숨어 살던 년이라고.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지아는 머리채를 잡힌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저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돌아온 하윤이 가방을 맨 채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는 낯선 여자, 바닥에 쏟아진 유리 파편, 구경꾼들의 핸드폰 카메라. 하윤의 눈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하윤이 울음을 터뜨리며 지안에게 달려왔습니다. 유리 파편을 밟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하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안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줌마 누구야? 우리 엄마나. 하윤이 세라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세라는 하윤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치더니 하윤을 밀치려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이를 향해 내려오는 세라의 손을 지안이 온몸을 던져 막아냈습니다. 세라의 손목을 움켜쥔 지안의 손에는 핏줄이 돋아나 있었고 눈에는 짐승 같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내 딸한테 손 떼면 죽여버린다. 지안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라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지안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러운 것들. 둘 다 꼴 좋다. 세라가 바닥에 침을 뱉고 수행원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가게 안에 있는 거 다 부숴. 하나도 남기지 마. 수행원들이 꽃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 진열대를 엎고 꽃 양동이를 걷어찼습니다. 물과 꽃잎이 바닥에 뒤엉키고 선반이 넘어지며 화분이 깨지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아는 하윤을 품에 꼭 안은 채 자신의 가게가 부서지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라가 돌아간 뒤 꽃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과 짓밟힌 꽃들, 엎어진 선반과 깨진 화분.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꾸려온 가게의 모든 것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지아는 하윤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엄마 괜찮으니까 울지 마. 응? 엄마 얼굴에서 피나. 엄마 아프잖아. 하윤이 지안의 볼에 난 상처를 작은 손으로 짚으며 울먹였습니다. 지안은 하윤의 손을 잡고 꾹 쥐며 웃어 보였지만 입술 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우의 비서실장 명의였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아는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찢어진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지아는 하윤의 손을 잡고 꽃집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가게는? 하윤아, 엄마랑 여행 가자. 멀리, 아주 멀리. 렌터카 업체에 도착한 지아는 자신의 명의로는
추적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으로 낡은 트럭 한 대를 빌리고 휴대폰 유심을 빼서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무작정 서울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여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서 하윤은 지쳐 잠들어 있었고 지아는 핸들을 꽉 움켜쥔 채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미러에 불빛 2개가 잡혔습니다. 검은 세단 2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길. 지안이 속도를 올리자 검은 세단들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세단 한 대가 왼쪽으로 붙고 다른 한 대가 오른쪽으로 붙으며 트럭을 양옆에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갓길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앞을 가로막은 또 다른 차량 때문에 트럭은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이어가 빗물 위를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요란한 소음과 함께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며 하얀 가루가 차 안에 퍼졌습니다. 하윤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하윤아, 괜찮아. 괜찮으니까 엄마한테 꼭 붙어 있어.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트럭을 포위한 차량들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빗속에서 남자들이 트럭 문을 강제로 뜯어내려 했습니다. 지아는 잠긴 문고리를 2손으로 붙잡고 있는 힘껏 버텼습니다. 안 돼. 내 딸 못 데려가. 제발,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지안이 비명을 지르며 하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하윤은 엄마의 품에 파묻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쾅! 운전석 창문이 깨졌습니다.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깨진 유리 사이로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민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민우는 분노에 찬 눈으로 지안을 노려보며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우가 지안의 팔목을 낚아채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죽고 싶어 환장했어? 폭우에 이런 트럭 끌고 고속도로를 달려? 애가 타고 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나 놓으라고. 하윤이한테 손대지 마. 지안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민우의 소나기에 잡힌 팔목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지안은 하윤을 아는 팔만큼은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지안의 얼굴 위로 민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빗속에서 발버둥 치는 지안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민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눈가가 서서히 풀리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지안의 볼에 난 상처, 찢어진 옷, 그리고 품에 안겨 공포에 떠는 하윤. 민우는 잡고 있던 지안의 팔목을 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비에 젖은 지안의 어깨를 감싸고 뒷좌석에서 담요를 꺼내 하윤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수행원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 돌려. 아이 놀라지 않게 조용히 이동해. 소리 지르는 놈은 당장 잘라. 수행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민우는 지안과 하윤을 자신의 방탄 경호 차량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오고 있었고 가죽 시트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민우는 조수석 아래에서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솜에 소독약을 묻혀 지안의 볼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돌리며 피했지만 민우의 손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덧나면 어쩌려고. 손대지 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 지금 자격을 따질 때야? 내 볼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지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우가 상처에 밴드를 붙이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참지 그랬어. 미안하다고? 가게를 부수고 아이한테 접근하고 양육권 소송까지 걸어놓고 미안하다고? 결국 하윤이 뺏으러 온 거잖아. 지안이 이를 악물며 쏘아붙였습니다. 민우는 지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집착도 아닌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육권 소송은 내가 건 게 아니야. 뭐? 그 보고서도 소송 문자도 전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민우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넘겼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하자 차 안의 낡은 음질의 여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지워. 안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까지 가만 안 둔다. 10년 전 저택 거실에서 민우의 어머니가 지안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네가 떠난 이후 3년 전에야 알았어. 민우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 전까지는 네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임신한 것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사라진 네가 원망스러웠어. 미치도록 찾았는데 흔적도 없더라. 전화번호도 바꾸고 고시원도 빼고. 민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서재에서 녹음기를 찾았어. 거기에 이게 들어 있었지. 어머니가 내게 한 짓을 그제야 알았어. 민우가 다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바로 어머니와 의절했어. 그리고 힘을 키웠어. 널 다시 찾았을 때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세라는 뭐야? 약혼까지 해놓고. 세라와의 약혼은 연막이었어. 민우의 대답에 지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라 집안이 우리 회사 지분을 노리고 있었어. 나는 그 집안의 비리 증거를 모으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야. 세라와 결혼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 그러면 가게를 부순 건? 그 여자가 와서 난리를 친 건? 세라가 예상보다 빨리 내 존재를 눈치챘어. 내 주변을 캐다가 네가 매일 꽃 배달을 오는 걸 알게 된 거야.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어. 지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엉켜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죠. 그 보고서는, 양육권 소송 문자는 전부 세라 쪽에서 한 짓이야. 나인 척 조작해서 너를 겁주려고. 네가 도망가면 나와 아이 사이를 영원히 끊을 수 있으니까. 민우가 앞좌석의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가 몸을 돌려 지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대표님 말이 사실이야. 그 보고서 맨 뒷장에 붙은 포스트잇, 대표님 글씨체가 아니야. 세라 쪽 변호사가 붙인 거야. 나도 뒤늦게 확인했어. 지안은 현수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현수가 잠시 민우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이 매년 어린이날마다 그 놀이공원에 가셨어. 혹시 사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올까 싶어서. 올해가 7년째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셨어. 차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죠. 지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바로 말 안 했어? 놀이공원에서 만났을 때 왜 그렇게 무섭게 굴었어? 나쁜 놈처럼. 지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세라 쪽 사람들이 널 감시하고 있었어. 내가 내 편인 걸 들키면 너와 하윤이가 더 위험해지니까. 일부러 나쁜 놈 노릇을 한 거야.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권도 내가 가져간 거 맞아. 네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세라 쪽에서 여권을 손에 넣으면 아이 신상이 완전히 노출되니까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지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내도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내 개인 소유야. 등기부에도 내 이름이 안 올라가 있어. 세라 쪽에서는 절대 찾지 못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펜트하우스에는 하윤을 위해 꾸며둔 핑크색 방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토끼 벽지가 붙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거실에는 지안이 좋아했던 수국과 프리지아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하윤이 낯선 환경에 두리번거리며 지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민우가 하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앉은 민우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고 달싹거리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너무 늦게 데리러 와서 미안해.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아빠야? 지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윤이 민우를 한참 올려다보다가 작은 손을 뻗어 민우의 볼을 만졌습니다. 아빠 울어? 민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하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넓은 어깨가 들썩였고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주주총회장에 나타나 세라 기업의 분식회계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민우는 지안에게 낡은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3년 전 진실을 알고 나서부터 매달 넣었어. 10년치를 소급해서. 통장을 펼친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적금처럼 꼬박꼬박 쌓인 3년치 양육비가 빼곡하게 찍혀 있었죠. 지아는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10년간 홀로 감당했던 외로움과 고통이 통장 한 권의 무게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지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품에 기댄 채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늘 조용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민우가 이른 새벽부터 전화를 붙들고 어딘가에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조명은 전부 따뜻한 색으로 받고 회전목마 주변에 꽃길 깔고 불꽃놀이는 9시 정각에 시작해. 빈틈없이 준비해. 지안이 부엌에서 하윤의 아침을 차리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아침부터 무슨 전화야? 오늘 저녁에 나갈 때가 있어. 셋이서. 어디? 가면 알아. 민우가 짧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웃음이 10년 전 대학교 캠퍼스에서 짓던 그 장난기 어린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 고개를 돌렸죠. 저녁이 되자 민우의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하윤이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저기 놀이공원이다. 우리 여기 가는 거야? 맞아. 오늘은 하윤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진짜? 회전목마도? 범퍼카도? 전부 다. 놀이공원 정문에 도착하자 하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파로 가득할 놀이공원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회전목마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하얀 장미 꽃잎이 깔려 있었고 나무마다 은은한 조명이 감겨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지안이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놀이공원 하루 빌렸어. 오늘 밤은 우리 셋만의 거야. 민우가 지안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지안은 손을 빼려다 하윤이 신나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이끌려 걸었습니다. 하윤은 범퍼카를 3번이나 탔습니다. 바이킹에서는 소리를 지르다 내려와서 다리가 풀렸다며 민우의 등에 엎였죠. 민우는 하윤을 업고 놀이공원을 걸으며 연신 웃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온기가 가득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나 솜사탕 먹고 싶어. 솜사탕? 분홍색? 파란색? 둘 다? 알겠어, 공주님. 민우가 솜사탕 기계 앞에서 직접 솜사탕을 만들겠다며 나섰습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 기계가 덜컹거리자 하윤이 깔깔 웃었고 지안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엉망진창인 솜사탕을 하윤에게 건네는 민우의 손끝에 설탕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솜사탕 못 만드네. 엄마가 만드는 게 훨씬 나았겠다. 에이, 아빠가 만든 거니까 더 맛있는 거야. 민우가 볼을 부풀리며 억울한 척하자 하윤이 솜사탕을 한 입 베어 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어. 아빠가 만들어서 맛있어. 그 한마디에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웃음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놀이기구를 실컷 탄 뒤 세 사람은 회전목마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지안이 민우와 처음 데이트했던 바로 그 회전목마였습니다. 조명을 받아 천천히 돌아가는 회전목마의 말들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하윤아, 저기 올라가서 잠깐만 기다려줄래? 아빠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비밀 이야기야? 응, 좀 중요한 거야. 하윤이 회전목마 위에 올라타 말 등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회전목마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고 하윤은 신이 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가 지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 벨벳 상자를 열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10년 전에 준비했던 거야. 네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샀어. 프로포즈 하려고.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는 주지도 못하고 네가 사라져버렸지. 그 뒤로 한 번도 버리지 못하고 들고 다녔어. 민우가 상자를 지안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지안, 10년 늦었지만 물어볼게. 나랑 결혼해 줄래? 지안은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 작은 반지 안에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던 날들, 혼자 하윤을 낳던 밤, 새벽마다 울먹이며 꽃집 셔터를 올리던 아침들, 그 모든 시간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보, 10년이나 들고 다녔으면 반지가 낡았겠네. 지안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낡으면 어때? 마음은 새 거야. 민우가 반지를 지안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한 번에 들어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 순간 놀이공원 하늘 위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금색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회전목마 위에 하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불꽃놀이다. 엄마, 아빠, 이리 와. 같이 봐. 세 사람은 회전목마 앞에서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우가 한 팔로 지안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팔로 하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윤은 민우의 품에 안겨 불꽃놀이를 가리키며 까르르 웃었고 지안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볼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아는 강남 한복판에 대형 플라워 샵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유명 인사들의 화환이 줄지어 도착했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왔죠. 하윤은 국제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구김살 없이 밝은 얼굴로 새 친구들과 어울리는 하윤의 모습에 지아는 매일 아침 학교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우는 회사 일을 줄이고 주말마다 하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핑을 가면 텐트를 엉망으로 치는 바람에 하윤에게 놀림을 당했고 요리를 하면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서 하윤이 대신 불을 꺼주었죠. 아빠는 요리 못하면서 왜 자꾸 해? 아빠가 해줘야 맛이지. 이건 맛이 아니라 재앙이야. 하윤이 혀를 내밀자 민우가 하윤의 코를 잡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지아는 그런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앉아 바라보며 가슴 한켠에서 올라오는 막연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 행복이 너무 크고 눈부셔서 언젠가 깨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민우가 다가와 지안의 손을 잡아주면 그 불안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하윤의 10번째 생일날 민우는 집 마당에 거대한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하윤의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케이크 초를 불어끄는 하윤의 볼에는 생크림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하윤이 친구들과 뛰어놀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지안이 달려가 무릎을 보니 피가 유독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안 아파. 괜찮아. 가만히 있어. 엄마가 지혈해 줄게. 지아는 손수건으로 무릎을 꾹 눌렀지만 피가 쉽게 멈추지 않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밴드를 두 겹으로 붙이고 나서야 피가 겨우 멈췄죠. 단순한 찰과상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윤이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윤아, 왜 밥 안 먹어? 아까 케이크 많이 먹었어? 아니, 그냥 어지러워. 밥 먹기 싫어. 어지럽다고? 어디 열나는 거 아니야? 지안이 하윤의 이마에 손을 대봤지만 열은 없었습니다. 하윤은 그대로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민우가 하윤을 안아 방에 눕혔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가족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풀빌라에서 하윤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신나게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우와 지아는 풀 옆 선베드에 나란히 앉아 하윤이 물장구 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물속에서 하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하윤의 코에서 선홍색 피가 흘러나오더니 하윤의 몸이 힘없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윤아. 민우가 선배들을 박차고 일어나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윤을 끌어올리자 코피는 멈추지 않았고 하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윤의 눈이 풀리며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눈 떠. 엄마 좀 봐. 지안이 달려와 하윤의 뺨을 두드렸지만 하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즉시 닥터 헬기를 불렀습니다. 헬기가 도착하기까지의 15분이 15년처럼 느껴졌죠. 헬기 안에서 지아는 하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의료진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하윤이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지안이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민우는 굳은 표정으로 의료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뭐든 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 서울의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하윤을 둘러쌌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우가 지안을 부축했지만 민우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닫힌 응급실 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손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안과 민우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일단 앉으시겠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안은 앉지 못하고 의사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혈액 검사 수치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비정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골수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우가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뭡니까?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의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혈액 관련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우가 재빨리 지안을 부축했지만 민우 자신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수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사실 안에서 하윤의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아파. 엄마 아파.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하윤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은 검사실 문 앞에서 두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복도 벽에 이마를 대고 두 주먹을 꽉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아나 있었죠.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진료실에 지안과 민우를 마주 앉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입니다.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라 당장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진료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안은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혈병? 그 세 글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다른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민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골수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맞는 기증자를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안과 민우는 즉시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지는 기다림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일치. 두 사람 모두 하윤과 맞지 않았습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에도 맞는 기증자가 없다는 소식이 뒤따랐죠. 이럴 수가. 부모인데 왜 안 맞는 거예요? 지안이 의사의 책상을 두 손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부모라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치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지안은 진료실을 나서자마자 복도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가 지안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지안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윤은 약을 맞을 때마다 구토를 했고 입안이 헐어 물 한 모금도 삼키기 어려워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것은 치료 시작 열흘째였습니다. 베개 위에 빠져있는 머리카락을 본 하윤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드러나 있었죠. 엄마, 나 머리카락 다 빠지면 어떡해? 학교 가면 애들이 놀리지 않을까? 하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 빠져. 금방 다시 나. 엄마가 예쁜 모자 사줄게. 응? 지안이 웃어 보이며 하윤의 머리를 쓸어넘겼지만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또 빠져나왔습니다. 하윤은 거울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고 지안은 하윤을 끌어안은 채 입술을 깨물어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막았습니다. 민우는 해외 골수 은행까지 뒤지며 기증자를 찾으려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연락할 수 있는 병원은 전부 연락했고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은 모두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유전자형이 희귀해서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우가 병원에 매달려 있는 사이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반대파 세력이 민우의 경영 공백을 노리고 해임안을 상정하려 한 것이었죠. 현수가 병원으로 찾아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급합니다. 이사회에서 내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회사로 복귀하지 않으시면 대표직이 위험합니다. 민우는 하윤의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내 딸이 죽어가는데 회사가 무슨 소용이야. 민우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구기며 내던졌습니다. 대표님, 나가. 한 번만 더 회사 얘기 꺼내면 너도 자르겠어. 현수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하윤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일반 병실에서 무균실로 옮겨졌고 면회마저 제한되었습니다. 지아는 무균실 앞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윤은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가느다란 팔에는 수액줄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 놀이공원에서 뛰어다니던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안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우는 지안의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만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다음 날 의사가 두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민우가 지안을 부축하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뭐든지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친척 중에 검사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확률은 낮지만 혈연 가족이 제일 유력합니다. 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아는 고아라 부탁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은 10년 전 의절한 어머니뿐이었죠. 민우는 하윤의 무균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하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차를 몰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민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남동의 대저택 앞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발길을 끊었던 어머니의 집이었죠.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민우는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양복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대문 앞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의 강민우가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빗물에 젖은 채 대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 딸이 죽어갑니다. 어머니, 민우의 절규가 폭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만 민우의 등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1시간 전보다 훨씬 갈라져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 양복 바지가 빗물에 젖어 돌바닥에 들러붙었고 체온이 빠져나간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의절한 것도 연락 끊은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딸만 살려주세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딱 한 번만요. 제 딸이 죽어갑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고함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양복 바지가 무릎에 들러붙었고 돌바닥의 냉기가 뼈까지 파고들었죠. 하지만 민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화가 나셨으면 저를 벌하세요. 저를요. 제 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10살짜리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민우의 두 주먹이 돌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빗물에 씻겨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저태간 2층 침실에서 민우의 어머니는 커튼 사이로 대문 앞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는 아들의 모습이 흐릿한 빗줄기 사이로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커튼을 놓고 돌아서서 침대 옆 탁자 위에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이었죠. 여보, 나 어떡하면 좋겠어요. 그년한테 쫓아내라고 한 건 민우 앞길 생각해서 그런 거였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의 손끝이 액자 위를 쓸었습니다. 유리 너머 남편의 얼굴은 대답 없이 웃고만 있었죠. 아들이 의절하고 10년이야. 10년. 그 세월 동안 내가 지킨 게 뭐예요? 가문? 명예? 그런 게 아들 하나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액자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비 맞으며 밤새 여기 있겠습니다. 문 열어주실 때까지 안 갑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고함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새벽녘이 되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목으로 겨우 내뱉는 단어들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죠. 몸이 앞으로 기울더니 민우가 돌바닥 위로 쓰러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열렸습니다. 우산을 쓴 어머니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빛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에는 10년의 세월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지기 직전에 민우 앞에 서서 잠시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고 입술이 파랗게 질린 아들의 모습,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허리를 숙여 민우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어나라. 병원에 가자.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됐다. 말하지 마. 목소리가 다 나갔잖아. 어머니가 민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우의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어머니는 아들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치며 차까지 부축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밤을 새운 지아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민우와 그 옆의 여자를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10년 전 돈다발을 바닥에 뿌리며 나가라고 소리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지안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지안은 이를 악물고 민우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병원 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윤이만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지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가던 간호사들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죠. 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린 지안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한 번 달싹거렸지만 곧 다시 다물었습니다. 일어나. 내 손녀를 살리러 온 거지. 널 용서한 건 아니다.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고 어머니는 지안을 지나쳐 검사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엎드린 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민우가 지안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검사실에 들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뚝에 들어갈 때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죠.
검사실을 나선 어머니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어머니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피 말리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복도를 서성거렸고 민우는 벽에 기대서서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검사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죠. 기적입니다. 유전자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안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민우가 지안을 붙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안의 입에서 끊어지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민우는 지안의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이마를 맞대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너무 위독해서 당장 수술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간 전처치 항암 과정을 버텨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이 하윤에게는 생과 사의 경계였습니다.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지아는 무균실암 유리창을 떠나지 않았고 민우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깐씩 눈을 붙이다 벌떡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하윤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이 긴급하게 투입되었고 1시간 동안 병실 안은 전쟁터처럼 분주했습니다. 지아는 유리창에 두 손을 짚고 안을 들여다보며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하윤아, 버텨. 제발 버텨줘. 새벽녘 수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끄덕이자 지아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마침내 일주일이 지나고 하윤의 수치가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어머니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민우가 어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 내 손녀니까. 어머니가 짧게 대답하고 수술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추더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되더라도 아이는 꼭 지켜라. 민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벽에 기대서서 수술실 위 불빛만 노려보고 있었죠. 3시간째에 접어들었을 때 수술실 안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삐. 날카로운 경보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고 간호사 2명이 혈액팩을 들고 수술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안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눈이 뒤집히며 의식을 잃었죠. 민우가 지안에게 달려가다 말고 수술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야? 제발 살려줘. 제발. 현수가 달려와 민우를 붙잡았고 간호사들이 기절한 지안에게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수술실 문 앞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지아는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일어나지 못한 채 복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땀범벅이 된 집도이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섰고 지안이 현수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비가 있었지만 이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가 지안을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수술실 문 앞에서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회복실에서 마취가 깬 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무균실의 하윤을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었죠. 하윤은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에 핏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면 속 하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윤의 왼쪽 귀 아래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왼쪽 귀 아래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죠.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하윤은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윤이 눈을 뜨고 처음 본 것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있는 낯선 할머니였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누구야? 하윤아, 인사드려. 할머니야. 하윤이 살려주신 할머니. 하윤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힘이 없는 몸으로 침대 위에 꼿꼿이 앉더니 허리를 굽혀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어머니는 지안을 병원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네가 미운 건 여전하다.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 손녀를 낳아줘서 고맙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안을 바라보지 않고 먼 하늘만 보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은 대답 대신 어머니 옆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에 작은 틈이 생긴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순간 진료실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죠. 지아는 하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고 민우는 의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났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이 보송보송하게 올라온 하윤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나 머리 길면 묶을 수 있어? 그럼 예쁘게 따아줄게. 리본도 달아주고. 하윤이 활짝 웃었습니다. 1년 전 병실에서 머리카락이 빠지며 울던 아이의 얼굴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윤은 학교에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직접 만든 도시락이었죠. 밥 위에 김으로 하윤의 이름을 오려붙이고 반찬통마다 작은 쪽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라. 할머니가 응원한다. 하윤은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에게 도시락 뚜껑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가 만든 거야. 우리 할머니 요리 진짜 잘해. 와, 너네 할머니 대단하다. 나도 한 입만. 안 돼. 이건 할머니가 나한테만 만들어준 거야. 하윤이 도시락을 감싸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학교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죠. TV에서는 윤세라 집안의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로 세라의 아버지가 구속되었고 세라 역시 공범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죠.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 화면을 무덤덤하게 바라보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안 봐? 지안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볼 것도 없어? 끝난 일이야. 민우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지안의 어깨를 끌어당겼습니다.
지아는 자연스럽게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성대한 결혼식 대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식을 고집했습니다. 나는 결혼식에서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앞에서 약속하고 싶은 거야. 민우가 청첩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대답 대신 민우의 손등을 꾹 쥐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외곽의 작은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하얀 장미로 장식된 아치 아래 지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봄볕을 받은 지안의 얼굴은 10년 전 대학 시절보다 더 빛나고 있었죠. 하윤이 화동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바구니에 꽃잎을 담아 길 위에 뿌리며 걸어왔고 반지 쿠션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떨어뜨리면 안 돼. 안 떨어뜨려. 걱정 마. 민우가 웃으며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하윤에게는 들키지 않으려 애를 썼죠. 성혼 선언문은 민우의 어머니가 낭독했습니다. 단상에 선 어머니는 준비해 온 종이를 펼쳤지만 첫 줄을 읽자마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내 아들 민우와 며느리 지안이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며느리. 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그 호칭에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전 내가 이 인연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게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려 종이가 바르르 흔들렸습니다. 1년 전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보다 재산보다 내 손녀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참석한 하객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아픔 대신 웃음만 가득하길 이 어미가 빌겠습니다. 어머니가 종이를 접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가 단상으로 올라가 어머니를 안았고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민우와 지아는 축의금 전액과 민우의 사재를 털어 하윤소아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에 두 사람이 함께 나서기 시작했죠. 민우는 딸바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바이어 미팅 중에도 하윤의 학예회 시간이 되면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대표님, 지금 나가시면 계약이. 현수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수야, 내 딸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거랑 계약서 사인하는 거랑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가십시오, 대표님. 현수가 체념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는 이미 집무실을 나서고 있었죠. 다시 5월 5일 어린이날이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그 놀이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놀이공원을 통째로 빌려 프로포즈를 했던 그곳이었고 2년 전 민우와 지안이 운명처럼 재회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안은 2년 전 도망치듯 빠져나갔던 그 길을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두 사람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떨어진 벚꽃잎을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고 바람에 실려온 솜사탕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하윤이 저만치 앞에서 분홍색 풍선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고 웃음소리가 놀이공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지안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그날 생각나네. 어떤 날? 네가 하윤이 등 뒤에 숨기고 고개도 못 들고 벌벌 떨던 날. 지안이 피식 웃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도망갔잖아. 트럭 끌고. 야, 그건 네가 무서웠으니까 그렇지. 내가 뭐가 무서워?
다 무서웠어. 눈빛도 목소리도 갑자기 나타난 것도. 민우가 웃으며 지안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이제 도망 못 가. 내가 꽉 잡고 있을 거니까. 지안은 민우의 가슴에 이마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던 공포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따뜻하고 단단한 안도감이 채우고 있었죠. 하윤아. 민우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하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풍선을 든 채 활짝 웃는 하윤의 얼굴에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거렸고 왼쪽 귀 아래의 작은 점이 햇빛에 비쳤죠. 민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알겠네. 누굴 닮아서 저렇게 예쁜지. 2년 전 놀이공원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차갑고 날카로운 톤은 어디에도 없었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민우가 덧붙였습니다.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지안이 민우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햇빛에 반짝거렸죠. 아빠, 엄마, 빨리 와. 회전목마 타자. 하윤이 두 사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민우의 오른팔에 지안이, 왼팔에 하윤이 매달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가 벚꽃잎과 함께 놀이공원의 하늘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회전목마의 경쾌한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지고 세 사람의 행복한 얼굴 위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년 전 공포의 장소였던 이곳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아는 홀로 아이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매일 꽃집 셔터를 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민우 역시 진실을 알게 된 뒤 3년이라는 시간을 이를 악물고 힘을 키우며 지안을 지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어머니는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 아래 저질렀던 잘못을 손녀의 생명 앞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도망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기에 세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안부 전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버틸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